혹시 더 남은 얘기가 있습니까? 써야 될... 더 써야 될 이야기는 없습니다. 틀어내셨겠네요. 좀 못 틀어낸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세상이 정말 좋아지면 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좀 아껴두고 있는 이야기 좀 있는데 아버지 안재구 출판기념회에 와주신 여러분 이슬비 철장에서 물방울 되어 울적한 내 마음에 잠겨오는가 해방의 새 나라야 어서 오너라. 기다리시는 우리 안영민 작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감회가 어떠신지 일단 그 말씀부터 한번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보통 이제 3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3년 안에 아버지 평전을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대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숙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숙제처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통일뉴스에 이제 2024년 1월부터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딱 1년 동안 53주 53회 한 주도 그러지 않고 온거지 한 30년 내외를 계속 연재를 해나가는데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이제 마지막 1월 첫째 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 짓고 그래서 올해가 이제 5주기니까 5주기 전에 일단 책을 내야겠다. 근데 뭐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여정남 선배의 50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책을 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좀 서둘러서 이제 3월 중순에 책을 냈었는데 인쇄 마치고 책이 딱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처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제 나는 다 했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정도로 좀 집중을 했고 몰두를 했고 또 그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정말 후련하기도 하고 정말 이제 내가 살면서 이제 큰 일을 하나 해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혹시 더 남은 얘기가 있습니까? 써야 될... 더 써야 될 이야기는 없습니다. 틀어내셨겠네요. 좀 못 틀어낸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세상이 정말 좋아지면 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좀 아껴두고 있는 이야기 좀 있는데 이제 뭐 살아오신 이제 이 통사적인 이야기는 어떤 선배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기전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적인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좀 다 담아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글을 여기 아마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글을 특별히 잘 쓰는 분들 보면 저는 굉장히 부럽거든요. 뭐 비결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뭐 경북대 후배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부국적인 사건 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같이 오랫동안 이제 만났던 여자 동기하고 헤어졌어요. 감옥에 있을 때 떠났죠. 이제 멀리 떠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이제 순천교도소에 같이 징역을 살고 있던 선배가 나중에 이제 나와서 국회의원도 됐는데 그 양반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이제 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고향에서 이제 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학교에 굉장히 괜찮은 여선생이 있다. 그래서 이 여선생이 사귀는 남자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래서 아니 감옥에 있는 남자가 뭘 어떻게 하냐 했더니 편지를 써라 그렇게 한 거야. 편지를 써라.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싫다고 그랬는데 그 양반 입장에서 이제 재밌잖아요. 감옥에서 시간 때우기도 좀 하고 계속 써라 그래가지고 결국엔 제가 이제 한 달 좀 닥달을 받다가
믿지는 셈 치고 편지를 썼던 거죠. 썼는데 야 이게 답장 안 오면 진짜 쪽팔린데 했는데 답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한 6개월 정도 편지를 한 20통 정도 보낸 것 같아요. 한 번 쓸 때마다 밤을 새웠죠.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찍고 해서 밤을 새워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답장이 오고 또 밤을 새워서 보내면 답장이 오고 한 20회 정도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이 습작 장문 시간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얼굴을 봤는데 그 집사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0통 정도 편지를 주고받으니까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오래 만나는 남자 같더라 해가지고 그래서 한 2년쯤 있다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제가 그림을 쓰게 된 큰 계기였다 생각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영혼을 담아서 혼신을 다해서 쓰면은 누구나 잘 쓸 수 있다. 대신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녀의 인문학적 소양을 걱정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연애에 관심만 하고 책을 내는 과정에 사실 뭐 앞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제 언뜻 생각해봐도 안재국 선생님의 활동이 무슨 자료가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매우 비밀스러운 활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으로 읽어낸다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테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 깔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심이었을 텐데 책을 내시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제는 제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한 3년 이상을 가까이 이제 살면서 이제 병간호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정신이 좀 온전하실 때가 있어요. 맑은 정신으로 또렷하게 이야기해 주실 때.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이제 아버님 상태가 어떤가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거는 되게 좀 또렷하게 이야기를 하시네 할 때 그때를 또 이제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앞에서 그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모습,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이제 구술 정리를 해놔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난 이제 정용훈 선배하고 같이 아버지 인터뷰를 한 10회 정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은 본인이 이제 취조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나 지금부터 묵비할 거야 딱 이러니까 아니 아들한테 무슨 묵비를 하시나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메모를 좀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은 부분을 좀 제 나름대로 기억을 하고 돌아서서는 이제 이 메모지에다 메모를 하고 있던 그런 형태가 한 3년 정도 이제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야겠다라고 할 때 보니까 구성이 좀 나오더라고요. 구성이 나오고. 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뒤에 이어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사실 간첩의 자식 아마 88년까지 근 10년 동안 감옥에 계신 그동안에 어머니는 굉장히 고생 사남매를 키우신다고 그 어렸을 때가 어땠을까? 작가님을 비롯해서 사남매가 10대, 2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어린 시절 또 사춘기 이렇게 보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남매가 64년생, 65년생, 67년생, 68년생 이렇게 있거든요. 몰려있죠. 몰려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에게 참 힘이 많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제 큰 누나는 작년에 환갑이었고 형은 이제 올해 이제 환갑인데 아직까지도 이 형제 자매들의 우애나 이런 건 되게 좀 좋아서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지금도 지내고 있는 그런 게 제일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한 절반 정도 막대기 얘기를 나눴고 잠시 자리에 좀 모시고 우리 또 다른 이야기 손님 한번 모시고 다음 얘기를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까요? 두 분. 홍식 직함은 경북대민주동문회 부회장이고 지금은 요 인근의 영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한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22학번 재학 중인 박한결이고 이번에
여정남 메모리즈 활동으로 아버지 안되고라는 책을 읽게 되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2학번이면 02년생인가요? 03년생. 2000년생이고. 근데 사실 뭐 지금 세상에 읽을 거리도 넘쳐나고, 그리고 이 사실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역사책에 가까운 현대사, 거의 100년 근현대사를 살수대첩, 임진왜란 같은 얘기일 텐데,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일단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여정남 메모리즈에서는 끝나지 않은 길 1권을 읽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서로 이제 매주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고 하는 식으로 읽고 이해하고 뭐 학습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책을 봤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저는 포스트잇 같은 걸 하는데 인덱스라고 합니다. 요걸 어떤 장면이 뭐 아주 특징이 인상적이었겠죠. 요거를 붙인 기준이 혹시 있으신지 예상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봤는데 어떤 부분에 많이 붙었나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어떻게 꺾이지 않고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이거를 좀 주로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인덱스가 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재구 선생님께서 좀 우리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에 대한 가치를 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박수 좀 더듬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마 안재구 선생님이 그냥 산 같은 분, 또 대단하신 분, 전설 같은 분 이렇게 되시겠지만 내 삶에 어떤 형식으로 영향을 줬는지 내가 기억하는 안재구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학 들어오면서 이제 학생운동을 이라는 걸 고등학교 때 좀 약간 접하면서 저는 89학번인데 여기 후배가 보니까 큰딸하고 동갑인데 저는 대학 다니면서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뭐 했냐면 학생운동밖에 안 했어요. 공부는 1도 안 했어요. 저는 대학을 겨우 졸업해서 10년 다녔어요. 6학기, 12학기 학기 했는데도 걸리고 뭐 그래서 계절학기도 막 듣고 막 우리가 겨우 졸업을 했었는데 그 힘은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때 이런 선배 그러고 또 안재구 선생님 같은 분들의 그 살아오셨던 길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학생운동 하는 게 지금 그 시기 때는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것 좌고우면 할 것도 없다. 이건 그냥 뭐 내 갈 길을 쭉 빼면 간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많이 느꼈는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렇게 했었고. 제가 그 서평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유수한 남아 혁명가의 얘기였으면 영화로도 찍고 아름다운 휴먼 드라마 스토리로 얘기될 텐데 우리 현실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구나. 3장에 보면 경북대 수학과라는 주제의 얘기가 나오는데 통일운동가 또 민족해방전사라는 안재구 모습에 비해서 글 알려졌던 수학자의 면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경북대 수학과를 또 오셨는데 사실 요즘 같으면 인서울 한다고 난리 텐데 거꾸로 이 지역으로 오셨어요. 저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지역을 안 왔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만날 일이 없었어요.
물론 안재구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든 또 정승되고 했겠습니다만 요 얘기를 이어주는 이야기꾼으로 안정민 작가님이 계셨기에 아마 안재구 선생님 얘기도 좀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수학자 안재구 또 경북대 수학과에 입학한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우리 그 김하정 후배는 10년 만에 졸업을 했다고 하는데 전 졸업을 못했어요. 못했고 처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되게 또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대학은 수학과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서울에 있는 이제 인서울에서 수학과를 가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 어머니가 이제 대구로 가는 게 어떻게 했냐 경북대 너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또 후배들 제자들이 지금 교수로 있으니까 아마 너 내려가면 많이 도와주실 거다 해서 또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대구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아버지 가까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경북대 수학과를 지원을 하기로 이제 결심했고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님은 평생에 이제 후회가 됐죠. 저놈을 괜히 내려보내가지고 또 그때는 이제 워낙에 서울에서 대학마다 워낙에 이제 데모를 많이 하니까 기질도 아버지를 좀 닮았는데 놔뒀다가 이제 데모하면 큰일이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좀 내려왔을 때 처음 면접 볼 때 저희과 교수님이 그때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분이 제 아버님 2년 후배이시고 아버님 제자이셨는데 제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근데 사전에 어머님이 우리 아들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 이것저것 물어보다 좀 남으라고 해가지고 면접 다 끝나고 남으니까 이제 좀 물어보고 되게 반가워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려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장학금도 받고 기숙사 들어가고 이제 잘 지냈는데 87년 6월 항쟁이 터지는 바람에 그리고 제가 그때 아마 이번에 그 내란 관련해가지고 시위에 나갔던 대학생들 20대들 같은 경우에 그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인생이 오래 가거든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6월 항쟁이 터지면서 그때는 뭐 수학과도 다 그 보수적이고 학생운동한 거리가 뭐 수학과도 다 데모를 하러 나갔으니까 그때 그 강렬한 기억이 20살 시절의 그 강렬한 기억이 제 인생의 어떤 이제 심각하고도 전면적인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던가 싶고 근데 이 수학이란 공부는 아마 이렇게 아버지처럼 수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도서관에 파묻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고 뭐 해서 지금 우리 과의 교수들이 학과장이 저보다 후배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들이 뭐 제 동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 대학 다닐 때 제가 공부하는 거 알거든요. 걔네들은 정말 수학 하나만 보고 파묻혀서 했어요. 지금 학과장 하는 후배가 이제 제가 나중에 복직하고 나서 구국적인 사건으로 잡혀가기 직전에 기말고사 족보 정리했으니까 형 와서 받아가세요 했을 때 가다가 제가 이제 잡혀갔는데 그때 저한테 족보 정리하기로 해주기로 했던 그 후배가 지금 2년 전인가 지금 모르겠는데 학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진짜 수학 교수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버님은 수학과 교수를 하면서 특히 경북대 수학과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 이제 매스메티칼 저널을 이 잡지를 만들면서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학술지를 만들어서 외국 대학하고 교류를 했나 그 부분을 이제 은사이신 박정기 교수님 뒤를 이어서 책임지셨던 그런 역할을 다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4.19 이후에 지역의 이제 혁신계 선배님들하고 또 연계가 되고 이재문 선생님이나 여정남 선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공개적인 변혁운동을 다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둘 중에서 뭘 할 건가 수학은 포기하고 그나마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을 좀 전념하자. 근데 제가 수학을 잘하는 게 딱 한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언제냐면은 순천교도 이제 국제 사건으로 구속되고 기결로 넘어가서 순천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을 때
저희 이 그 사동이 이제 이른바 이제 공안 사범 수용되는 이제 사동에 띄엄띄엄 독방에 이제 한 몇 명이 있었는데 밤에 그 야간 근무를 하는 교도관이 순천대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시험 쳐서 교도관 됐는데 이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이과야. 얘네가 다 때려치우고 나중에 학원 강사나 하려다 하면서 밤마다 들어와가지고 수학 정석을 풀고 있는 거예요. 정석을 풀고 있는데 근데 저희 사동에는 이제 CCTV 카메라도 위로 천정을 보도록 해놨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와서 똑똑 해가지고 연민 씨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제가 이제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그랬다 생각되고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큰애 임산이 야구 뒷바라지 할 때는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때 제가 그 동네에서 수학 가외를 했거든요. 고등학생들 가외해가지고 그렇게 가외해가지고 번 돈으로 이제 애 야구 뒷바라지를 할 수 있다. 그럴 땐 좀 수학은 좀 저한테 쓸모가 있었다. 근데 학문으로서의 수학은 저도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느낌으로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눈앞에 보이는 세계를 이제 다루잖아요. 이게 평면이든 공간이든 4차원 시간까지 시공간이든 눈에 보이는 걸 다루는데 근데 수학과에서 배우는 수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머릿속에 하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라서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다. 그게 저의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 학원 강사 수학 가르칠 때 그때 본 일부에서 제 속에 생활 자료가 조금 대구 독자들한테는 4.19 이후의 대구의 혁신 운동, 특히 소위 인혁당 사건 또 난민전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안재구 선생님하고 이정훈 선생님 그리고 여전남 열사와의 얘기가 생생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제 갈등 여론 얘기도 조금씩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인혁당 열사들의 뭐 노선 문제를 둘러싼 또는 뭐 일정한 대립 이런 것들이 저도 잘 몰랐던 얘기인데 뭐 그거와 관련돼서 또 쓰시게 된 배경이나 또 그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그렇죠. 저희 그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이제 이재문 선생님이나 여정남 열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근데 정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뭐 역사적으로 내지는 이제 조직 사건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방대할 뿐더러 제가 섣불리 이제 이렇다 저렇다라고 교정하기 좀 힘들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접근을 해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나 또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 속에서 좀 마음 아팠던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 치매 증세가 많이 심해졌을 때에는 여정남 선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애틋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옆방에 정남이가 와 있는데 지금 밖에 경찰이다. 이 집을 둘러싸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 정말 울상이 되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아버지 마음속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좀 남아있었던. 근데 왜 그럴까를 봤더니만 맑은 정신에 한번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남이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마지막에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걸린다. 그 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 거 있죠. 아버지가 73년 연말 정도에 여정남 11월 달에 여정남 선배하고 마지막으로 만나서 일부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서도원 선생님 불러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거기서도 이제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은 여정남이 집에 왔는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막 여정남 선배한테 소리를 치고 막 고함을 치고 막 뭐라고 하는 이런 부분 보면서 이제 어머니도 깜짝 놀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누적되어 왔던 의견 차이나 갈등 이런 부분들이 터져나와버린 상태. 그때 아마도 다시는 보지 말자 이랬던 것 같아요. 너는 동지가 아니다. 난 앞으로 널 다시는 안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막상 사건이 터지고 잡혀가서 돌아가시면서 30년이 지나도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세 분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관계를 다치지 않으면서도 잘 정리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사장을 쓸 때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썼다 지우기도 하고 통째로 막 내가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하나의 어떤 역사의 기록이 좀 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구 출신이고 또 아버지가 이제 대구를 기반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고, 물론 이제 난민전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활동을 하셨지만은 그 과정에서 대구의 이 변혁운동의 뿌리가 어떻게 면면하게 이어져 오는가. 지금의 대구는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서울에 올라가면은 젊은 친구들 이제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는 젊은 친구들이 대구 출신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대구 사투리 고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대구말 실수면 상대편이 저쪽인가 하면서 이제 경계를 한다고. 쟤는 뭐 저쪽인가 보다 하면서 마치 옛날에 전라도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막 이 군사정권 시절에 전라도 사람들이 올라오면 이제 말씨 고치듯이 그만큼 이제 대구는 이제 뭐 정말 반역의 상징처럼 찍혀 있는데, 하지만 이 4.19 이후에 그 인혁당 난민전 사건까지 이어지는 대구의 변혁운동의 뿌리는 정말로 강구하고 깊이가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가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를 꼭 정리를 하고 들려주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 예정감 열사가 현장에서도 사라진 그 소식을 들은 날 그렇게 펑펑 우셨다는 그 앞에 그런 이제 얘기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에 들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미워해 본 적이 없는지, 아들 안영민에게 아버지 안재구는 어떤 존재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원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으니까 난민전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동네에서 같은 반에 있는 여자애가 우리 누나가 다니던 피아노 집에 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야 너 아버지 간첩이라며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아 그때 이 동네 분위기가 그렇구나. 그리고 슈퍼에 갔는데 우리를 막 벌레 보듯이 보는, 그리고 너무 추운 겨울에 그의 겨울에 연탄이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연탄 사러 갔는데 연탄집에서 간첩집에 남편다라고 얘기해서 그의 겨울에는 정말 아버지 책을 태우고 그다음에 막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다라면은 그게 굉장히 크게 남았을 텐데, 다행히 제가 5학년이라서 막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게 오히려 뭐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20살 시절에 대학 들어와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마침 또 아버님이 88년도에 출소를 하고 그런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산과 같은 존재로 버티고 계셨고, 그래서 지나오면서 이제 막 원망스럽다 후회스럽다 하는 데는 마지막에 저 간병을 할 때 아마 이거 부모님도 이제 치매에 걸리고 했을 때 간병할 때 정말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용납을 하지 않고 나를 막 이상한 놈으로 몰아가고 막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가고 막 이럴 때, 특히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됐는데 갑자기 저희들한테 너 엄마 어디 갔냐고, 책에도 나오지만은 너 엄마를 이제 우리가 자식이 엄마를 이제 빼돌리고 못 만나게 한다라고 하면서 할 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속으로 아버지도 벌 받고 있는 거라고 엄마한테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그게 이제 다시 대가품으로 오는 거라고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거 외에는 크게 이제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한 마음이 크게 없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뒷 얘기 덤덤하게 들려주신 우리 안영민 작가님한테 일단 한번 박수 한번